자, 오늘은 4일째 수업입니다. 프린터에 관한 내용이고요. 프린터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 이제 여러분들 대개도 다 보급되어 있을 거예요. 프린터 하나씩 구매하고 쓰고 계시잖아요. 그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B형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USB 케이블로 꽂아서 스캐너, 프린터, 뭐 이런 디카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USB 케이블 꽂으면 돼요. 그리고 프린터 박스를 개봉을 하면 거기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 설명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프린터 설치는 뭐냐면 아주 오래된 프린터기. 아주 오래된 프린터기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그렇죠. 여기 좀 더 큰 거를 보여드린다면은, 자, 여기 보이세요? 보라색이요? 이게 프린터기 연결하는 거예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핀이 돌출되어 있는 거는 예전 마우스, 그리고 모뎀이라고 하죠. PC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던 모뎀, 그런 걸 연결할 때 쓰는 거 직렬 포트라고 하고요. 요 보라색 구멍이 송송송 뚫린 25핀짜리 요게 병렬 포트라 그래요. 여기다 프린터를 연결해서 썼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프린터기 중에 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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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리본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구형 프린터기들은 다 병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프린터를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작 버튼 눌러서 장치 및 프린터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린터 추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린터 추가를 누르시면은 사용을 해요.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USB 프린터는 꽂으면 삼성 프린터다 무슨 프린터다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편리해요. 요거는 꽂자도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짜로 한번 꽂아 볼게요. 연결을 하고, 병렬 포트에도 연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앱손이다, 앱소 프린터 630이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나는 여기 프린터 목록이 없어 라고 하면 그 프린터를 제조한 회사에서 프로그램,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줘요. 그게 디스켓으로 되어 있든지 하여튼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클릭을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주 오래된 프린터기들은 이제 여기서 고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누르면 프린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사용할 일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 프린터라고 설정하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짜 프린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 얘가 이제 아빠 컴퓨터에, 엄마 컴퓨터에 연결이 됐다고 가정하면 건너편에 있는 자녀들 방에서 프린터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프린터를 새로 사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프린터 추가 네트워크 프린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프린터기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자녀들 방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뭐 가정 형편상 자녀들 방에 프린터를 별도로 구매해서 연결해 준다면은 그때는 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남의 프린터기를 건너판에서 이제 쓴다든지, 아니면 저 건너판에 저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쪽 사무 직원 자리에서 인쇄를 한다든지 할 때 프린터를 추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질문은?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지금 우리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에 아빠 컴퓨터가 본체가 연결돼서 프린터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아빠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무선 노트북이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이든 유선이든 간에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는 안 되죠. 네트워크가 다르니까는. 그러니까 집에 공유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여러분이 구매하시려고 가보시면은요, 프린터기를 구매하시려고 가보시면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이런 프린터기도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프린터 이 공유기상에서 와이파이를 프린터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도 와이파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와이파이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주면은 이제 그거는 와이파이 상에서 작동이 되니까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아서 인쇄를 누르면 스마트폰에서도 인쇄가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빠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아빠가 컴퓨터를 꺼놓으면 이 프린터기도 작동이 안 돼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프린터기를 아빠 컴퓨터에다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공유기에다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그걸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요. 그 네트워크상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일반 프린터고, 프린터기인데 프린터기를 USB를 꽂는 게 아니라 인터넷 연결을 해서 연결하는 프린터기도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 프린터도 판매를 합니다. 그거는 공유기에다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직접 인터넷선 꽂는 데다가. 그러면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프린터기예요. 그래서 아빠 컴퓨터가 꺼져 있던 누구 컴퓨터 꺼져 있든 간에 공유기만 켜져 있으면 다 작동되는 거죠. 사무실은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소장님 자리에 프린터기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퇴근을 하시면서 프린터기를 껐단 말이야. 본체를 껐단 말이야. 그럼 인쇄하고 싶다고 해서 소장님 컴퓨터 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소장님이 때마침 들어오시면 오해받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기에다 직접, 공유기에다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기, 그런 프린터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빠 컴퓨터를 통해서 아빠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이 공유기랑 연결되어 있는 뭐 엄마 노트북이든 자네들이 쓰는 데스크탑이든 간에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프린터로 작동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쇄 명령을 걸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인쇄 명령을 걸면은 제일 먼저 작동되는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기입니다. 아까 제가 요거 앱선 거로 지정을 했었는데 기본으로 안 해놨었잖아요. 만약에 기본으로 지정하면은 제가 이제 인쇄 명령을 걸려고 인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앱선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던 뭐 어떤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제일 먼저 작동되는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기다. 기본 프린터기는 오로지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그리고 컴퓨터는 프린터를 수십 대 수백 대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로컬 프린터는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프린터기인데, 제가 사용하는 서재에도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는 로컬 프린터가 되고요. 그 프린터기를 자네들이 연결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네들 입장에서는 제 프린터기가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거고요. 기본 프린터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문제를 보면은요,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설정하는 문제이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프린터마다 이름을 붙여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프린터를 설치할 때 앱선 무슨 프린터다, 삼성 무슨 프린터 나오거든요.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 옆자리 프린터 이렇게 고쳐 써도 되고, 뭐 아니면 탕비실에 있는 프린터기, 뭐 안내실 옆에 있는 프린터기, 이런 식으로 꽂아 쓰면 돼요. 왜냐면 그게 앱선인지 삼성인지, 또 앱선이면 앱선이 여러 대가 있는데 어떤 프린터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치할 때 뭐 안내석 오른쪽 프린터기, 안내실 뭐 왼쪽 프린터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으면 알아듣기 좋겠죠. 보기가. 그 다음에 파일 기본 프린터 설정을 선택한다. 네 번째 보면은 프린터를 설치할 때 오로지 16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직
몇 대까지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컴퓨터에서는 반드시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웬만한 거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인쇄 기능에 관한 문제. 세 번째 보면은 기본 프린터는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로 대체해 되겠죠. 근데 프린터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프린터마저 삭제해버리면 프린터가 없는 거예요. 프린터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프린터기가 한 대도 없으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엑셀에서. 그래서 가상의 프린터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이다. 해당 프린터 아이콘에 아까 다시 보면은요, 요렇게 얘가 이제 체크가 돼 있는 거죠. 얘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기본으로 바꾸면 옮겨갔죠? 체크된 게 옮겨갔어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로 연결한 프린터기든 어떤 프린터기든 간에 가짜든 진짜든 간에 기본 프린터는 다 하나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팩스. 여긴 프린터기 하나도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프린터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PDF 파일, 아크로벳으로 만드는 PDF 파일로 바꾸는 기능, 얘를 팩스로 통해서 보내는 기능, 그런 프린터기지 실제 이거로 한다고 짜럭짜럭 찍혀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실제 프린터기는 한 대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잠시 전에 우리가 설치한 가짜고. 근데 이런 거마저 없으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미리 보기가 안 되니까는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를 연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네 번째가 틀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스플. 이 스플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면은 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스플이라는 기능은 시험에 꼭 나오는데 출제 확률이 높아요. 스플이라고 하는 거는 저 영어, 저렇게 복잡한 영어의 줄임말이 합성어인데,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서, 컴퓨터 회로 중에서, 이제 PC 부품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뭘까요? 가장 빠른 것.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CPU예요. CPU. 중앙연산처리장치를 사람으로 말하면 뇌구조. 컴퓨터를 뜯으면 그 안에 중앙에 턱 자리 잡고 있는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거 가장 빨라요. 초당 약 33억 번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느린 건 뭘까요? 가장 느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키보드로 제가 이렇게 드르륵 입력을 했더니 화면에 써졌잖아요. 그러면 키보드가 느릴까요? 아니면 마우스가 빠를까? 아니면 키보드가 빠를까? 프린터가 빠를까? 어느 게 느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프린터로 드르륵 인쇄되는 내용을 따라서 입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제일 느릴 것 같고요. 그 다음 느린 건 뭐가 될까요? 프린터기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프린터기로 1시간 동안 인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시간 동안. 프린터기 1시간 동안 몇 페이지 인쇄할까요? 1분에 한 장 찍으면 60분이면 60장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분에 한 장 안 찍죠. 1분에 한 5장은 찍잖아요. 그러면 60분이면 3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300장에 인쇄할 겁니다. 그럼 그 300장에 인쇄할 내용을 저장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10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1분 동안 내가 1분 동안 작업한 게 아니지. 1분에 걸쳐서 저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그 양을 프린터로 인쇄하라 그러면 프린터는 10분, 1시간 동안 걸려서 드럭드럭 인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작업은 CPU에게 보고를 한다. 나 인쇄 들어갑니다. 그럼 인쇄해. 근데 인쇄를 아직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럼 컴퓨터는 CPU는 멈춰 있어요. 인쇄가 다 끝나야 다 했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CPU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오른손 하고 왼손은 왼손대로 따로따로 일을 하잖아요. 눈은 눈대로 쳐다보고 입은 입대로 말을 하고 귀는 귀대로 듣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안 그래요. 하나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체 빨리 움직이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쇄만큼은 예외가 없어요. 너무 느려서. 그러면 인쇄 작업을 걸어놓고 나서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멈춰 있다. 그럼 1시간 동안 내가 외출하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외출하지 않을 거라면 다른 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이 바쁜데. 그러니까 처리 효율이 어떻다?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쇄할 내용을 직접 프린터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프린터로 전달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요. 그럼 한 1분이면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컴퓨터는 멈춰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가지고 CPU가 틈틈이 작업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인쇄 명령을 걸잖아요. 가짜 프린터기지만 인쇄 한번 걸어볼게요. 인쇄를 걸면은 자, 보세요. 작업하고 있죠, 지금요. 작업하고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작업하고 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백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예요.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중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는 멈춰 있어요. 얘가 일을 못해요. 다른 거는 가능해요. 다른 일은 가능해요. 그 정도는 하죠. 근데 지금 이 당장에 얘는 일을 못하는 거야. 이게 끝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컴퓨터 입장, 프린터기 입장에서는 인쇄 명령을 걸었구나 라고, 실제 인쇄가 들어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때 프린터기가 따르륵 인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아이콘이 하나 놓여 있는데, 프린터 아이콘이 하나 놓여 있는데, 현재 인쇄하는 중인데 오류가 났다고 나온 거예요. 왜? 실제 프린터기가 없잖아. 전달을 했으면 저쪽 프린터가 인쇄할 내용을 받아서 인쇄를 하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거든요. 야, 1페이지 문서 인쇄했어. 2페이지 가져올게 하고 또 인쇄하고 3페이지 가져올게 해야 되는데 1페이지 인쇄 명령 들어가는데 인쇄는 안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제가 이거를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인쇄하던 거 없던 거로 해주세요.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프를 이용하니까는 어떻다? 인쇄는 인쇄대로 하고 컴퓨터는 컴퓨터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되게 편하다. 다른 말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CPU하고 프린터를 병행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스풀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자체가 스풀로 처리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쇄를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요 내용을 인쇄를 걸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장에 있는 것도 인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도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인쇄를 해요. 그럼 이제 인쇄가 스풀이 도달한 순서대로 프린터기 안에 보면 여기 프린터기 안에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 안 올라왔나요? 여기 들어왔네요. 그렇죠. 지금 커말 2급 이게 먼저 인쇄하는 중이고요. 얘가 끝나면 메모장을 인쇄할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얘는 3줄밖에 안 되고 아까 보셨던 얘는 페이지 수가 5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급하죠. 아빠 나 이거 메모장 빨리 인쇄해주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잠깐 중지시켜요. 중지시키면 얘가 먼저 인쇄를 하는 거예요. 얘를 시작을 하면 얘가 먼저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를 하는. 어차피 에러가 나서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인쇄하는 중이라면은 중간에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중지. 취소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중지. 그럼 프린터기가 인쇄가 되다 말고 탁 기다려요. 그때 메모장을 가지고 너부터 인쇄해라 명령을 걸면 얘가 이제 인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한 장 인쇄하고 보내고 나면 나머지를 이제 또 인쇄하면 되죠. 계속 그러면 또 인쇄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A 나 안 할 거야. 그럼 취소를 하면 이제 인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인쇄할 게 또 생기면 얘가 인쇄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오류가 났죠. 프린터기가 가짜니까. 그럼 이제 또 얘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취소가 다 이제 취소하고 잡힌 거를 처리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프린터기는 인쇄할 내용이 없으니까 멈춰 있는 거고. 예. 되게 편해요. 중간중간에 문서를 삭제할 수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러나 뭐는 안 되냐면은요. 5페이지 인쇄할 내용인데 모르고 3페이지를 인쇄했어요. 그럼 2페이지를 더 인쇄해야지. 아까 인쇄되는 목록에 가서 2페이지 더 인쇄하라 이런 기능 없고요. 3페이지 인쇄해야 될 거를 모르고 5페이지 인쇄를 했어요. 2페이지 줄여야 돼. 못 줄여요. 인쇄하던 거 취소시키고 다시 인쇄 명령을 걸어야 되고. 가로로 인쇄할 걸 모르고 세로로 인쇄했어요. 가로로 인쇄될 걸 모르고 세로 인쇄했어요. 그럼 인쇄 취소 걸어놓고 용지를 다시 가로로 바꿔놓고 다시 인쇄를 걸어야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쇄할 내용이나 인쇄할 내용, 가로, 세로, 또 양, 페이지, 부수 이런 것들은 아까 그 프린터 인쇄 보면 대기 관리자가 있었잖아요. 대기하는 거. 아까 목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 스풀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 보시면은 스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세 번째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을 바꾸거나 가로 세로 용지 인쇄 매수를 바꾸거나 이걸 변경할 수는 없다. 이건 다시 인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치 및 프린트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세 번째 나와 있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만 삭제가 가능한 거 아니라 인쇄 중인 것도 삭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뭐뭐만 그랬잖아요. 요런 건 잘 보셔야 돼. 보기 중에서. 자,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은 양이 많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좀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디스크 검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오류가 났는지 하드디스크 오류가 났는지 이런 걸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CD롬 드라이브는 검사를 못해요. 왜냐면 CD롬 드라이브 안에 있는 CD는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한번 기록을 하면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긴 건 뭐 노래 CD를 집어넣고 오류가 생기면 고쳐라.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CD롬 드라이브는 안 되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남의 거예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사람 폴더를 내 드라이브처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내 게 아니라 남의 겁니다. 남의 건 못 건드려요. 자, 그 다음에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 포맷은 뭐냐면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지워버리고요.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 새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포맷을 하게 되면은 내용이 다 지워져서 우리 개인 사용자들은 걔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뭐 특검에서 뭐 복원한 작업들 하잖아요. 삭제한 것도 복원하고 뭐 이런 거 불에 타서 다 부서진 거 아니면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예. 빠른 포맷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맷이라는 게 있고요. 레지스트리가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인데 레지스트리는 뭐냐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운영체제 윈도우하고 그 윈도우에서 뭐 한글 2007이나 엑셀을 설치하고 포토샵 설치한 것들
프린터기 연결한 것들,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는 어디에 가도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단지 시작을 누르면 바로 위에 있는 검색창에, 실행창에 가다 regedit 레지스트리 에디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것을 실행해 가지고 안에 있는 레지스트리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여기 소프트웨어에 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기 uninstall,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uninstall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뭐냐면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엔드라이브 같은데, 네이버 엔드라이브. 제가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눌러버리면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던 네이버 크라우드, 엔드라이브 크라우드 이거 있죠? 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를 해서 삭제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삭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삭제한다? 레지스트리를 와가지고 여기에서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에 있는 내용은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예요. 얘를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경구조 잘못 건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구된다 그러죠. 영구. 바보가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얘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컴퓨터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레지스트리가 이런 겁니다 라는 이론적인 것만 묻는 거고요. PC 정비사 자격증에서는 레지스트리를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작동을 시켰는데 답이 나오면 이 사람 합격이고,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드려서 답이 안 나오면 그 사람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위험한 거죠. 보통 사용자들은.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시스템 복원은 뭐냐면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상황을 저장을 해놔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무릎에 피가 나고 애기는 울죠. 엄마는 안타까워요. 그럼 뭐 마데카솔을 솔솔 뿌려가지고 뭐 세살을 돋게 한다 그러는데 안 넘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넘어지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즉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은 문제점이 해결이 돼요. 그걸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요. 시스템 복원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또 그런 거죠. 오늘 다 작업을 해놨어요. 내 문서에다 다 저장해놨는데 일주일 전에 프로그램 설치한 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일주일 전 상태로 되돌릴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제 작업한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큰 손상이 없어요. 프로그램 환경이 바뀌는 거지 내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 즐겨찾기 해놓은 거 어떤 거라도 절대로 건들지 않는다. 예. 자, 작업관리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Shift ES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가능하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에 쭉 있어요. 자, 컨트롤 Shift 누르시고 ESC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아니면 밑에 작업 표시줄이 있죠? 작업 표시줄이 어디입니까? 밑에 시작 버튼이 있는 그 줄인데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작업 표시줄, 작업 관리자 시작이라고 있어요. 현재 제 컴퓨터는 CPU가 이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메모리가 한 절반 정도 좀 안 되게끔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제가 지금 동영상 제작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동영상 제작하는 것 때문에 얘가 CPU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 중에 있는 거니까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어떤 작업을 하면 움직여요.
제가 공지사항으로 가게 되면은 공지사항으로 가느라고 또 움직여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펼쳐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창을 통해서 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감시도 가능한 거예요. 자, 작업관리자는 컴퓨터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뭐뭐가 작동되고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료를 해야만이 돼요. 종료를 하지 않으면 메모리만 계속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거예요.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배변 활동을 통해서 소화 활동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고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작업관리자를 불러가지고 그 체한 부분, 작동되지 않고 멈춰있는 부분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죠. 소화제를 먹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또 컴퓨터가 정확히 잘 돌아가게끔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센터라는 말이 나와요. 컴퓨터 안에는 관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방화벽이 뭐예요?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죠. 우리 컴퓨터에서 방화벽은 뭐냐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네트워크상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걸 방화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인 출입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관계자의 출입금지하고 막는 거예요.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윈도우즈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이런 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는 뭡니까?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정보를 빼가는 걸 스파이웨어라 그래요. 바이러스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깨트리고 손해를 입히게끔 하는 게 바이러스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이 관리센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 아까 방화벽 말씀드렸는데 이 방화벽이 별도로 돼 있어서 방화벽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일부 돈을 좀 내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봤다가 보면은 방화벽이 작동을 해요.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들락날락거리려고 하는데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건 허용하시면 안 돼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차단해놔야 돼요. 차단해놓는다고 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화벽에 설정이 돼 있거나 이런 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설정을 할 줄 모르고 관리를 할 줄 모르면 내게 아니야. 남의 거지. 컴퓨터 관리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DMA, IRQ와 같은 하드웨어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레지스트리. 2번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레지스트리가 되는 거죠. 작업관리자 대화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옳지않은 것을 했는데 네 번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경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엑셀이 실행돼야 파워포인트 실행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엑셀을 하고 싶으면 엑셀을 하는 거고 엑셀 실행해 놓고 나서 인터넷 하고 싶으면 인터넷 하는 거잖아요. 꼭 인터넷이 되고 나야 인터넷 끝나고 나면 엑셀을 해야 되고 엑셀 끝나면 뭐를 하는 순서는 없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 오늘의 일과 해가지고 내가 순서대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컴퓨터는 순서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은 조차 없습니다. 최적화. 최적화라는 말은 뭡니까?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걸 최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잠을 잘못 잤어. 어깨가 아파. 그럼 어깨 마사지를 해서 어깨를 풀어서 어깨가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최적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럼 감기약을 먹어서 몸이 낫게끔 해주고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가 돼서 몸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내 몸의 최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 최적화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각모음. 조각모음은 단편화로 일하는 단편화 작업 때문에 단편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컴퓨터를 사서 엑셀을 깔고 뭐 포토샵을 설치해서 게임을 설치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포토샵도 버전이 바뀌어서 지우고 새 버전 깔았고 엑셀도 지웠다가 다른 버전을 설치하고 게임도 지우고 새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순서대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요. 우리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생각하시면 이사 왔을 때는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특히 자네들 책상을 가보면 엉망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네들 보고 시키죠. 책장 정리 좀 해라. 그러면 책도 제대로 꽂아놓고 뭐 서랍을 열어가지고 뭐 필기도구도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죠. 그거를 조각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책이 꽂혀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 옮겨왔을 뿐인데 그걸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죠. 몰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공간, 흩어져 있는 공간들을 치우고 나면 연속된 커다란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빨라져요. 그래서 문제에는 단편화라는 말이 나오면 아, 조각모음 실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편화가 뭐냐면 흩어진 거다. 이거를 한데 모으는 작업을 디스크 조각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조각모음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조각모음이 또 생겨요. 조각모음 실행하면 몇 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게 심심하니까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으로써 또 조각모음이 발생돼요. 조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조각모음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그렇게 해서 느려지진 않아요. 아주 옛날 컴퓨터는 조각모음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요즘 컴퓨터들은 조각모음 굳이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최신 컴퓨터들 울트라북이라고 하는 얇은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체가 스스로 조각모음을 해요. SSD라고 하는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스스로 조각모음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조각모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단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편화 현상. 자,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우리 가정에서 말하면 안 쓰는 물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안 쓰는 물건. 저희 집에도 보면 우리 애기들 베넷 저고리 다 있어요. 근데 안 쓰는데 그건 버리진 않죠. 유산으로 물려줄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데 애기들이 5살 때 입었던 것 중에 예쁜 옷들 몇 개 있던, 그건 안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뭐 엄마가 뒤집어 쓰고 다닐 것도 아닌데 예뻐서. 근데 사실 그거 사람들은 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베넷 저고리도 필요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컴퓨터에 있는 내 문서 폴더에 있는 얘가 불필요한 공간에 있지 아닐지 컴퓨터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지. 컴퓨터는 절대로 내 문서에 있는 거 안 건드려요. 절대로 이건 안 건드려요. 어디 있는 걸 건드냐면은 휴지통 버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임시 파일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봤던 것들,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예제 파일들 클릭해갖고 설치했잖아요. 실행했잖아요. 그것이 설치가 됐지만 그 설치하기 위한 다운로드 받은 것도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어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찌꺼기에 있는 것들은 빨리 치워야 되거든. 그게 저기 베란다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정리를 하면 컴퓨터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불필요한 공간들을 찾아서 쫙 하면, 이거는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잊어먹었다가 아 맞다 뭐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한번 하시면 돼요. 생각나면 1년이 지나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고 깨끗해지고. 강사 컴퓨터는 한번 볼까요?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도 있고 정리도 있는데 정리를 눌러보시면은 C 드라이브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은요, C 드라이브 안에 불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중이에요. 근데 오래 걸려요. 이것도 대청소하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집을 탈탈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애들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은 절대로 안 건들고 창고만 정리한다고 보면 돼. 창고 안 쓰는 물건. 그러면 이제 싹 비워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백업 및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백업이라는 말은 원본 데이터의 손실을 대비해서 다른 곳에 하나 더 보관해 두는 거를, 복사해 두는 거를 백업한다 그래요. 근데 이 백업을 시켜 놓으니까 컴퓨터가 느려져서 일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윈도우가 제공해 주는 백업 말고 저는 어떻게 백업을 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 중요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정민 훈장 폴더에 여기 멜론 노래 좋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집에 없어 알고 봤더니, 그럼 이거 보관해 가야죠. 그럼 제가 이걸 복사해서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안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관이 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백업이에요.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보관해 두는 걸 우리는 백업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백업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복원 명령을 걸면은, 아까 윈도우 복원 말고 시스템 복원 말고, 이거는 아까 그렇게 백업을 한 거를 그러고 원래 있던 자리에 사라진 거라, 그러면 다시 이쪽에 있는 걸 복사해서 저쪽에 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백업하고 복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금융기관 이런 데예요. 금융기관은 그날 있었던 모든 거래 내역을 지점마다 다 백업을 해놔요. 본점은 본점대로 백업을 하고 지점은 지점대로 백업을 해서 숫자가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원이라도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기록을 하게끔 하는 걸 해요. 영업 업무가 끝나면 해야지. 업무 중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못하죠. 자, 문제를 보면은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이 옳지 않은 거 됐는데, 글꼴, 사용하지 않는 폰트는 내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컴퓨터가 못 건드려요. 임시 뭐 휴지통 이런 거는 뭐 내가 버리려고 만든 거고, 임시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디스크 정리한다, 백업 및 복원한다, 조각 모음 수행을 하면 공간이 늘어납니까?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디스크 정리를 하는 거고요.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빨라지는 거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한쪽에 모이니까 빨라지는 거지. 아니, 내가 사용하는 책이 건너방에 있던 안방에 있던 책은 하나 꽂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빠 책은 아빠 책끼리 모아놔야 일을 하기가 수월한 거고, 애들 책 참고서든 참고서끼리 모아놔야 애들이 공부하기 수월한 거예요. 세 번째가 틀린 거네. 자, 그 다음 TCP IP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 통신부 분야에서 TCP IP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IP를 설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IP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통신하시잖아요. 요 밑에 보시면 볼륨 조절 옆에 보면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트워크 공유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인터넷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닫아.
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을 연결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이 속성에 여기 TCP/IP라는 말이 나와요. TCP/IP4, TCP/IPv6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TCP/IP4, TCP/IP6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 이 말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댁에서도 다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 인터넷을 하는 컴퓨터라면 반드시 TCP/IP4하고 TCP/IPv6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DNS 서버 주소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돼 있던 수동으로 돼 있던 간에 있어야만 돼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IPv4는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IP6은 주소, 서브넷 접두사 길이,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요거만 다르네요. 서브넷 마스크냐, 서브넷 접두사 길이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IPv4하고 IPv6하고. 그럼 IPv4는 뭐고 IPv6은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www 이게 아니라 숫자로 된 주소가 있어요. 아, 그런 사이에 잠깐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디스크 정리를 했더니 이 컴퓨터 안에 쓸데없는 공간이 얼마큼 들어있나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8기가 8.82기가만큼 쓸데없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USB 메모리 8기가 이상 되는 그 용량만큼 쓸데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청소해야죠. 확인 누르면 이제 얘를 싹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공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드디스크가 뭐 320기가짜리니까 뭐 8.8기가 별로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요즘 컴퓨터들이 용량이 큰 것도 있지만 64기가짜리도 있고 128기가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64기가에다가 64기가에 8기가, 9기가라면 제법 용량이 큰 거거든요. 빨리 청소해 줘야지. 그러면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죠. IPv6 다시 한번 볼게요. IPv 주소. 사람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인터넷을 하려면 각각의 컴퓨터에 IP 주소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을 못해요. IP 주소는 내가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을 할게요 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 집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 IP 주소는 유일해요. 지구상에서 유일합니다. 그런데 IPv4 주소는 32비트로 되어 있고 IPv6은 128비트로 되어 있어요. 8비트씩 4개. 32비트인데 8비트짜리가 4개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를 점으로 구분합니다. 점. IPv6은 128비트로 되어 있는데 16비트씩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런 기호도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면은요, 그 다음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라고 하는데 DNS 서버 주소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IP 주소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에 가잖아요. 그럼 네이버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 업체에도 컴퓨터,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www.naver.com이라고 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컴퓨터도 IP가 있잖아요. 그럼 그 컴퓨터의 IP 숫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IP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2.153.227.37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하면 그 숫자를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숫자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이정민 원장이라면 알아듣거든.
그것처럼 네이버에도 컴퓨터 IP가 있는데 그 IP 우리가 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www.naver.com이라고 치면 가더라 이거지. 그게 DNS가 하는 일이에요. DNS가 뭐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라 그래요.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거예요. 도메인이 뭔지 아시죠? www.naver.com 이걸 도메인이라 그래요. 그렇게 도메인으로 입력을 하면 그 도메인에 맞는 IP 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소로 찾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DNS 역할이에요. 이 DNS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접속을 못 해요. 내가 죽어라고 더블 쳤는데 그게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이 DNS가 설정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가정에는 얘가 다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알아서. 통신회사에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엔 통신회사로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동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우리 교육기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동으로 다 세팅해야 돼요. 수동.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IP 주소가 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동은 우리 집에 가서 맞춰놔도 안 돌아가요. 여기서만 돌아가는 숫자예요.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TCP/IP4에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을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작업 그룹이라는 말은 없어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말은 있어도 작업 그룹은 이 자체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거고. 자, 관련 명령을 한번 볼게요. 핑이라는 명령은 뭐냐면 상대편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옆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된대. 나는 되는데 그럼 옆에 있는 컴퓨터랑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있으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핑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IP예요. 이게 IP. 이게 IP라 그래요. 이 IP를 우리가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gilbert.co.kr이라는 걸 쓰는 거야. 이 IP가 길버트 홈페이지 주소 서버 쪽이 IP예요. 서버 IP. 그럼 이제 핑 한 칸 띄우고 뭐라고 쓰면은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됐다고 나오고 연결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된다고 나올 테고. 그래서 핑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IP 컨피그는 뭐냐면 IP 아까 IP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IP라는 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해주는 거. IP 값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버튼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보조 프로그램에 있고 여기 보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여기 있습니까? 예, 얘를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IP config라고 탁 치면 이런 말이 뜬다 이거죠. 이렇게 이 컴퓨터는 IP 주소가 어떻게 돼, IPv6이 어떻게 되고 IPv4가 어떻게 되고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보이고 이걸 검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컴퓨터는 IP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이걸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IP 컨피그 한 그 결과를 외부에다 공개하면 안 돼요. 그거를 공개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 안에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센터 방화벽 잘 돼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상 번호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번호는 진짜 번호고 강사 컴퓨터는 가상으로 돌리거든요. 지금 외부에 공개가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가상으로 돌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도 누가 IP 컨피그한 결과를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그 기계 고유의 값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문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핑이 뭐다 이런 것들 그것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3페이지
컴퓨터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대별 특징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약 5천년 전에 중국에서 주판이라는 게 만들어요. 주판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전엔 작대기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하나 둘 걷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슨 뭐 돌멩이 같은 거로 이렇게 개수를 셌다가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이용해서 화폐로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우리 과거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5천년 전에 주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1600년대 16세기인가요? 16세기에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 많이 들어보셨을 거요.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뭐 이런 파스칼이 가감 덧셈 뺄셈이죠. 이게 이제 톱니바퀴라 그래. 톱니바퀴 치차식 가감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톱니바퀴로 만든 덧셈 뺄셈 해주는 그런 계산기를 만들어요. 다이얼처럼 만들어요. 다이얼. 오른쪽으로 드르르 돌리면 더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게끔 하는 그런 치차식 계산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17세기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가감 승제라고 하나요? 가감 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계산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글자가 안 써져 오늘따라 계산 여러 도구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차분기관, 뭐 해석기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다음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계산기,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1세대. 그러니까 1940년대 초반에 1세대 기계들이 등장을 해요. 1세대. 진공관이라고 하는 부품을 이용해서 이제 기계를 사용을 만들었어요. 무게가 30톤, 가로 세로 35제곱미터.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는 뭐 건물 안에 뭐 장롱 같은 게 쫙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갑자기 전기줄들이 막 되게 많이 연결돼서 걔를 꽂고 돌리고 자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번쩍번쩍거리고. 근데 전기도 많이 먹어서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는요. 펜실베니아 주에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고 기계를 돌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 트랜지스타라는 게 등장을 해요. 트랜지스타. 그 3세대 집적회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들이 등장을 해요. 4세대, 5세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 진공으로 되는 유리관이에요. 근데 얘가 열을 좀 많이 내죠. 이런 게 한 18,000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백열등 만져보셨어요? 백열등 만지면 손 뒤지 않습니까? 뜨거워서. 그런 게 18,000개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찜질방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죠. 불가마 아니 숯가마 같은 그런 데라고 생각. 이런 진공관에다가 뭐를 연결을 해서 뭐 기계가 돌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왔고, 집적회로가 나왔고, 집적회로. 처음엔 집적회로의 성능이 떨어지다가 이제 초고밀도 집적회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CPU 이런 회로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들 뭐 그림도 잠깐 보이는데 뭐 메모리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좀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는 뭐가 나왔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게, 잠깐만, 이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뭐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폴란드 수학자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논문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뭐냐면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다 미리 넣어놓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5 더하기 3이 얼마냐 기계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5와 3을 연결을 하고 더한다는 명령을 연결해요. 그럼 더한다는 프로그램도 넣어줘야 돼. 그러면 계산을 다 끝냈어요. 근데 이제 6 더하기 3을 하래. 그럼 6하고 3을 연결해 놓고 더한다는 프로그램을 또 다시 넣어줘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돼요. 그걸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지금 보세요. 계산기에 가보면 5 더하기 3 하고 8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더한다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야 더한다는 건 뭐고 뺄다는 건 뭐고 곱한다는 건 뭐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계산기 컴퓨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기능을 프로그램을 미리 넣어놓자. 엑셀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매번 엑셀을 실행하고 설치하고 실행한다는 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미리 실행해서 설치해 놓자 이거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두고두고 꺼내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전에는 계산기라고 불렀고 이 이후에는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용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1세대, 2세대가 나와 있는데 1세대는 진공관을 사용했고 2세대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고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쭉 나왔다라는 건데 이 특징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시험본부에서 이 기계 컴퓨터 역사에 관한 걸 시험에서 안 내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몇 년 전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는 몇 년도에 무슨 컴퓨터가 등장하고 몇 년도에 무슨 컴퓨터가 등장하고 이런 역사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얘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것도 역사니까는. 근데 이 세대별 특징은 시험에 내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요거만 다시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컴퓨터를 분류를 해보자 이거죠.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쉬워요. 비싼 거, 싼 거. 근데 교과서에는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리 능력이 강한 거, 처리 능력이 약한 거 이렇게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알파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세돌 구단한테 알파고 한번 졌잖아요. 바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져준 거다. 일부러 져준. 매너 없이 다 사람을 이겨놓으면은 인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번 져준 거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랭킹들 다 물리쳤잖아요. 바둑 게임을 해가지고 한 번도 그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돌은 마지막에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처리하는 게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그런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게 슈퍼컴퓨터는 아니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넣어놓으니까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데 페타플롭스라 그래요. 페타라는 말은 뭐냐? 기가, 테라, 페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플롭스는 뭐냐면요. 아주 복잡한 숫자를 1초에 몇 번 계산하는 이런 얘기예요. 5 더하기 3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숫자. 그런 거를 1초에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곱셈 문제를 500개를 내주고 1초 동안 풀라 그러면 못 풀잖아요. 간혹 보면 신동들 나오더라고. 암산 신동들. 걔네들도 1초 동안 뭐 1000개, 2000개씩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빠른 것 뿐이지. 근데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인공위성을 관리하고 일기예보를 하고 우주항공산업 이런 거 정밀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 이거죠. 메인프레임은 뭐냐면 대형, 중형, 소형 컴퓨터들을 메인프레임이라 그래요. 보통 대학에 가면 이런 메인프레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저도 이거로 대학에서 전공을 했었고 전공하면서 실습을 했었고요. 가격은 뭐 한 몇십억씩 되는 거. 미니 컴퓨터는요 아주 조그만 게 아니에요. 말이 미니지. 가격대는 억 단위예요. 몇 억짜리. 저는 크기로 보면 그 우리 본체 열어보셨어요 혹시요? 컴퓨터 본체? 컴퓨터 본체 열어보면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노트북은 안에 꽉 차 있어요. 노트북 꽉 차 있는데 그런 노트북을 한 100개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크기예요. 미니 컴퓨터는. 가격이 뭐 한 5억 정도? 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성적 처리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비싸서 좋은 학교나 미니 컴퓨터를 쓰는 거지 웬만한 학교에서 이걸 못 썼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뭐죠?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말이 나오나요? 이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말 자체를 또 아셔야 돼요. 마이크로 컴퓨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사용한 컴퓨터예요. 컴퓨터 안에는 CPU라는 게 있습니다. CPU. 근데 CPU 기능이 두 가지예요. 연산, 제어.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를 합해서 CPU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컴퓨터들은 연산 장치 따로, 제어 장치 따로 꽂았어요. 기계에다가.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꽂으면 힘들다. 한 몸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하나의 반도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것들, 우리 가정에 쓰는 일반 컴퓨터들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컴퓨터는 다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스크탑, 뭐 랩탑, 노트북 같은 걸 랩탑이라고 하죠. 팜탑은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 뭐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노트패드 같은 거, 이런 거, 노트패드가 아니라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요즘은 마이크로 컴퓨터 아닌 게 없어요. 그 다음에 CPU를 아까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뭐 한다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두 가지예요. RISC라는 방식이 있고요, CISC 방식이 있습니다. RISC 방식이 있고 CISC 방식이 있는데, RISC가 비싸요. CISC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다 CISC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이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한 컴퓨터들이 훨씬 성능이 좋아서 일하기가 좋아요.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RISC CPU가 탑재된 컴퓨터들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는 워크스테이션을 말을 잘 안 쓰고 서버급 컴퓨터라고 그러죠. 서버들은 바로 이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 요즘 게임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들도 RISC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CISC 프로세서지만 이제 제가 한 5, 6년 더 쓰고 나서 컴퓨터를 교체할 건데, 그때는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비쌌는데, 지금도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저렴하게 나오는 게 많아요. 개인용으로 많이 나오는 RISC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자, 데스크탑 아시죠?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다. 부피가 좀 있는 거. 예전엔 가로로 놨었죠. 가로. 본체를 가로로 놓고 본체 위에다 모니터를 올려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니터도 커지고 하니까는 이제 세워놓기 시작했죠. 타워형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색하네요. 랩탑, 노트북, 팜탑이라는 말이 써놨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랩탑이냐 팜탑이냐 데스크탑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데스크탑, 무릎 위에 올려놓은 랩탑,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팜탑. 팜이라는 게 손바닥이에요. 랩은 무릎이고요. 근데 이 랩탑들이 많이 나왔어요. 작은 것들이. 그러다가 그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노트처럼 생겼잖아요.
노트북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그냥 랩탑, 휴대용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업체가 노트북하고 팔았어요. 맞네. 책처럼 생겼네. 책. 공책처럼 펼치게끔. 그 다음부터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노트북이라고 부른 거지 노트북이라는 계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라인 스케이트 아시죠? 인라인 스케이트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롤러 스케이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한 발짜리로 쭉 만들었잖아요. 양쪽에 양발이 옛날에 롤러였는데 한 발로 만들어 놓고 인라인하고 부른 거예요. 자기네 모델 이름으로, 상품 이름으로.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랩탑이 따로 있고 노트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랩탑이에요. 다. 노트북은 부르지 않고. 랩탑인데 그걸 우리는 요즘 들어와서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노트북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예요? 울트라북이라고 나왔잖아. 울트라북. 얇고 성능이 강한 컴퓨터를 그런 노트북을 울트라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왜 울트라북은 여기 없어? 노트북 따로 울트라북 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랩탑이에요. 무릎에 돌려놓는다. 팜탑. 손바닥에 돌려놓는 거. 그 다음에 태블릿. 뭐 PDA 이런 말들이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